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한국사를 시험 보는 친구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한국사 공부하는 데 중요한 팁을 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한국사나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를 보면 역사죠. 역사는 시간 순서대로 있었던 일들을 순서대로 외우고 그 다음에 비교하고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추론까지 해버리면은 공부가 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시험범위가 좀 많은 조선까지 들어갈 테고 적으면 이제 고려까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기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초기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나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국가까지는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삼국통일 과정이라든지 왜 이 나라들이 제천 행사를 실시했는지 요 정도예요. 고려랑 조선이 들어갈 때부터는 좀 얘기가 복잡해져. 비교하고 왕권 강화, 지방 통제, 그리고 왕이 자신의 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밑에 있는 귀족들이라든지 회의기구의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실시했느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의 한 3분의 1에서 반 정도 되는 고대국가 이쪽을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면 국가의 변천사를 보면요, 군장국가에서 부족연맹국가,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고대국가로 이런 식으로 국가들이 변천을 해요. 자, 군장국가 같은 경우에는 청동기 시대의 국가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예외는 있습니다. 자, 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군장이 다스리는 거죠. 하지만 부족연맹국가는 왕이 존재해요. 하지만 왕권이 약합니다. 너희 반의 회장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보다 직급이 좀 높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특별하게 이게 강력한 권한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고대 국가인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왕권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반의 담임 선생님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항상 뭔가 새로운 사실이나 어떤 사건들을 배울 때는 항상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 이렇게 됐느냐. 자, 군장국가에서 부족연맹국가로 넘어갈 때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시간만 지나면 돼요. 시간 지나면은 조금 강력했던 국가들은 부족연맹국가가 되고 좀 성의 없는 국가들은 군장국가로 마무리가 되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험 범위에서 주요 포인트, 많은 문제가 나오게 되는 고대국가. 고대국가 같은 경우에는 율령을 반포한다든지 불교를 수용한다든지 왕의 부자 상속을 가능하게 해야지만 중앙 집권이 가능해지죠. 자,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라든지 좀 생소한 단어가 나온다고 해서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거나 찍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회탐구 과목, 역사랑 관련된 과목부터 모든 사회탐구 과목은 글자 그 나름대로 뜻이 있거나 줄임말입니다. 중앙 집권,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야. 자, 이거를 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고구려, 백제, 신라랑 같은 시기에 있었던 나라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어떤 나라죠? 가야연맹입니다. 가야연맹은 율령만고 불교 수용 부자 상속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대국가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부족연맹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다가 물론 백제랑 신라 사이에 위치했다는 맹점도 있죠. 결국 신라 법흥왕과 진흥왕에 의해서 금관가야랑 대가야는 멸망하게 되고 신라의 영토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사의 그릇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국가가 이런 식으로 변천한다는 걸 기억을 해놓고 이제 본격적인 팁을 말씀드리면요. 선생님은 이 수학에만 공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과목에는 공식이 있고 외우는 어떤 스킬이 있어요. 자, 일단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죠. 자, 지금은 정규 수업이 아니라 시험을 보는 팁을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들어가있지는 않지만, 자, 고려랑 조선이 아닌 이 고대국가 정도까지는
외워서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외워야 되는 것도 중학교 때 같이 단편적인 지식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A는 B라는 거 가르쳐 준 다음에 A는 뭘까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자, 그러면 볼까요? 고대 국가에 기틀을 마련한 왕이 있습니다. 너희 집으로 따지면 이제 아빠 엄마가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거야. 나라가 이제 만들어진 거지. 그 다음에 나라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율령이라고 하거든. 율령. 그 다음에 그냥 다스리기 위해서 맴매만 하면 안 되죠. 정신적인 구심 쪽인 불교를 수용할 왕도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도 한번 봤던 내용이지만 전성기 때 왕도 있어요.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 전성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생소하겠지? 왕의 부자 상속을 가능하게 했던 왕도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이제 너희들 집처럼 이제 돈 많은 그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땠냐면 형제 상속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왕 같이 좀 오래 산 왕이라 그러면 동생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남동생이 없었을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왕권이 다른 집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의 집안으로 쭉 내려와야지 정책의 일관성이라든지 권력의 정당성 같은 것들도 오래 유지가 돼서 나라를 다스리기가 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왕의 부자상속 조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왕 이름만 외우면 조금 좀 허전할 것 같아서 최고 귀족회의.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려부터는 복잡해지는데 여기는까지는 아직 안 복잡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복잡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중앙과 지방을 어떤 식으로 다스리는지에 대한 통치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고려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한 이성육부제, 중서성, 상서문화성, 도병마사, 신목도감, 조선은 의정부, 육조, 사관사관부, 홍문관 엄청나게 복잡해요. 하지만 중앙집권체제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탄탄한 국가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고구려백제 신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방법에 있어서 아주 복잡하거나 여러가지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된다는 거죠. 최고귀족회의는 지금으로 따지면 뭐 국회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회의죠. 당연히 귀족도 해야겠죠. 이 귀족회의의 대빵이 수상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적절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국무총리급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관등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관등제는 관리의 등급을 얘기하는 건데 이 관등제를 이제 대한민국에다가 적용을 시켜보면은 대한민국의 공무원들 중에 제일 시작적인 공무원이 구급공무원이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구관등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도와 지방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통제를 했는지에 대한 지방행정구역을 조금 외워놔야 돼요. 이렇게 몇 개냐? 9개를 외워놓으시고 고구려백제 신라를 우리 딱 이제 써놓고 이제 외우게 되면 표 하나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그러면 약 4문제에서 5문제는 거저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외우는 것도 좀 생각을 하면서 외워야 되겠죠. 무턱대고 막 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백제의 전성기 대왕은 누구일까요? 이런 문제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제일 쉬운 문제는 뭐냐? 고구려백제 신라의 왕의 부자상속이 가능했던 왕을 옳게 짝져진 걸 골라라 정도가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외우실 때 절대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외우고 백제 넘어가면 앞에 있는 거 다 까먹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외워야 되냐? 옆으로 가로로 외워야 됩니다. 왕자 뺄게요. 고구려 태조라고 하죠. 자, 고대왕국의 깃털, 거의 처음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의구심을 제기할 겁니다. 선생님, 주몽이 만든 거 아닌가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몽, 활달 쏘는 주몽은 고대국가, 중앙집권국가의 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아니라 철기문명을 처음 받아들인 어떤 초기국가라고 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부역, 고구려, 옥조동의 삼한. 이 나라들의 조상권 되는 나라죠. 그 나라 거기 초기국가에서의 고구려를 만든 사람이 주몽이에요.
자, 이걸 따는 거야. 백제는 고위왕, 신라는 내무왕, 소수리왕, 똑같이 고위왕, 거품왕. 자, 불교 수용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아직까지는 이 삼국시대 때까지는 그렇게 많은 종교나 사상이 유입되지 않아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불교나 도교 정도거든. 유교도 좀 있겠죠. 그래서 왕직불 사상이라 해서 왕이 곧 부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면서 통치를 하는 거야. 그걸 제일 신경 많이 썼던 나라가 신라야. 그래서 법흥왕, 진흥왕, 선덕여왕, 천덕여왕 이런 것들은 다 불교식 왕명이에요. 고구려는 또 소수리왕이죠. 신유왕이고요. 또 법흥왕입니다. 전성기 때왕 장수왕이고 금초고왕, 그 다음에 진흥왕이죠. 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초등학교 배웠을 때 고구려 때 전성기 때왕을 광개토대왕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뭐 완전히 100% 틀린 건 아닌데 이 전성기의 기준이 되는 건 한강역을 차지했는지 안 했는지, 한강 전체를 차지했는지 안 차지했는지가 기점이거든요. 근데 광개토대왕은 한강 이북까지만 차지를 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인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하면서 남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서 한강역을 전체 다 차지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보자면 고구려 전성기 때 왕은 장수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의 부자상속은 고국천왕입니다. 똑같이 근초왕. 백제는 좀 부지런한데 왕들이. 신라는 놀지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자, 최고 귀족회의는 고구려는 제가회의입니다. 정사암회의. 선생님 지금 보고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쓰고 있잖아요. 너희들도 금방 외울 수 있어요. 신라는 화백회의. 자, 다른 회의들은 다수결의 원칙인데 화백회의는 만장일치제라고 하는 개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수상의 명칭은 직책 대대로라고 불렀답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상좌병, 상대 등이라고 불렀대요. 통일된 다음에 이제 시중으로 바뀌어. 자, 관등제는 10관등, 16관등, 17관등. 행정력은 5959, 5958, 695주. 보시면 알겠지만 고구려랑 백제가 중앙과 지방을 나눠서 다스리는 방법이 좀 비슷하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고구려의 초창기 고구려를 만들었던 주몽의 아버지는 해무수가, 해무수는 전설 속의 인물이고요. 바로 부여의 금와왕입니다. 금계부리왕. 부여의 왕자가 고구려를 만들고 또 다 아시는 것처럼 주몽의 아들이 백제를 만들지 한강역 근처에.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랑 백제는 조상이 같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진 않겠지만 풍습 같은 거에서도 아주 유사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자, 오늘도 너무 많이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팁을 하나 먼저 가르쳐주자면, 니네 왜 우리가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순서를 정하냐면 만들어진 순서입니다. 근데 웃긴 건 만들어진 순서만 고백신 순서고요. 고구려가 더 빠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백제가 더 빨라요. 왜냐면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니 전성기는 한강역을 차지했다고 그랬지.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만들어진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기도 백제가 빠르고, 심지어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백제가 고구려보다 먼저 멸망하고요. 나중에 후삼국시대 때도 후백제가 후고구려보다 1년 먼저 만들어져요. 후백제 900년, 후고구려 901년. 자, 칠판에 써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중요한 개념 9가지를 꼭 가로로 외워주세요. 가로로.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모든 게 다 규칙에 다 맞아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고대 한국의 기틀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왕의 부자상속도 중요하고 이러지만 여기 아까 전에 살펴봤던 9가지의 중요한 내용 말고도 또 독특한 정책이나 내용 때문에 시험 문제에 아주 최애로 나오는 왕이 2명이 있어요. 자, 백제에 들어보셨나 모르겠다. 무령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무령왕에 대해서는 두 가지 독특한 개념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령왕의 무덤은 무령왕릉이에요. 굉장히 정직하죠. 근데 우리가 고구려백제 신라의 어떤 왕의 무덤, 왕의 무덤의 양식을 보면 돌무지 무덤, 돌무지 덧널 무덤, 굴식 돌방 무덤, 이런 식으로 커다란 돌멩이들을 방을 만들든가 그냥 쌓아서 만드는 무덤 양식이 많거든요. 근데 무령왕릉은 독특하게도 벽돌 무덤이에요. 벽돌 무덤인 게 왜 중요하냐면, 이 고구려백제 신라 때부터 다른 나라와 교류를 되게 많이 하거든. 일본이랑도 교류를 많이 하고. 근데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제일 많이 했던 나라는 백제예요. 이 백제가 어디랑 교류를 했냐면 중국 남조랑 교류를 많이 했는데, 중국 남조의 왕의 무덤 양식이 벽돌 무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령왕릉을 보고 알 수 있는 사실은 백제가 중국과의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무덤에 관련된 문제는 단독형으로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 아까 전에 고구려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아주 발전된 통치 체제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 그랬어. 그냥 제가웨이, 정사웨이, 화백회의 뭐 이 정도야. 근데 백제는 22단로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백제의 영토의 22곳에다가 믿을만한 뭐 친척이나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 보내서 지방세력을 감시하게 했던 거야. 고구려가 신라에서는 보일 수 없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자, 무령왕은 고대 왕국의 기틀을 마련하지도 전성기 때 왕도 아니고 왕의 부자상속을 한 것도 아니지만, 자, 무령왕국이 중국 남조를 모방했다는 사실과 22단로라고 하는 개념은 단독형으로도 문제 나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약속했던 두 번째 왕은 누구냐? 신라의 지중왕이에요. 지중왕은 세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조금 우리의 역사적인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는 왕이야. 왜냐? 지중왕이 신라의 첫 번째 왕이 아니거든.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라의 고대 왕국의 기틀을 마련한 왕은 내무왕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신라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내물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중왕은 뭔 특징이 있냐? 지중왕, 자, 간다. 지중왕은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으로 사용해요. 이상하죠? 그럼 내무왕은 뭔가? 자, 마립간에, 대군장이라고 하는 마립간에서 왕이라는 칭호를 처음 쓴 왕이 지중왕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초중 역사라든지 교과서 역사에서는 신라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내물왕이라고 배우지만, 조금 심화되어 있는 역사나 고문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는 사도국의 고대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내물 마립간이 맞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교과서에 내물왕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내물왕이라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또 사도국에서 신라라고 이름을 처음으로 바꾼 왕이 지중왕이에요. 그리고 우상국을 점령하죠. 우상국은 지금의 울릉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울릉도. 독도도 같이 껴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독도가 다케시마라고 얘기할 때 처음으로 우리가 반대되는 증거를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시발점이죠. 이건 이제 언제냐? 걔네는 뭐 러일 전쟁 중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시기가 봐봐. 고구려백제 신라 때도 벌써 이미 독도랑 우상국, 울릉도를 복속했다는 거지. 이사무장군을 보내서. 배 앞머리에다 사자모 여종화상 싣고 가서 겁주고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 가지 내용 지중왕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제의 무령왕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5가지 기능을 했던 왕은 아니지만 혼자서도 얼마나 독특하고 대표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내신 문제에서는 무령왕과 지중왕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업을 하는 게 아니죠. 1, 20분 사이에 너희가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 똑같은 한국사지만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올까?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좀 효율적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에 대해서 선생님이 중생
고려랑 조선부터는 심화된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고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까지는 아까 전에 선생님 그려줬던 것처럼 표 같은 거 역사 공부는 표를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비교와 순서를 알 수가 있다는 거지. 나중에 혹시 또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어려운 파트를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